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 정치권이 총력을 다했던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이긴 쪽도 패배한 쪽도 유권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자신들 입맛대로 듣지 말고 제대로 알아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대구 경북 검찰청 특활비 사용 실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와이드 코너에서는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로부터 역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살펴보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구에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이상원 뉴스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뉴스민 그리고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죠. 대구 경북 검찰청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 전에 한번 저희들이 살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상훈 기자. 네. 제목이 검찰 금고를 열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7일 대구 경북 검찰청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 한번 살펴봤었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를 전해드린 게 말씀대로 9월 17일이었고 그 이후에 한 달가량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를 좀 검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오남용 사례 몇 건 하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검찰이 마련했던 검찰 특활비 사용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 검찰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이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리고 소수의 일탈이다라면서 발뺌을 하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검찰은 그 소수의 일탈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것을 범죄로 보고 추가적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근거로 삼아왔던 게 지금까지 검찰의 반복된 행태가 아니었습니까? 예. 자, 그러면 검찰의 구체적인 오남용 사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훈 기자. 먼저 경주지청 네. 수상한 자료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번에 뉴스민이 확인한 것 중에서는 기밀 수사용으로 써야 하는 특활비를 비수사 부서에 경력금 또는 운영비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집행 자료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경주지청은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과에 특활비를 준 것으로 보이는 증빙 자료를 내놨는데요. 경주지청이 공개한 자료 중에서는 2018년 집행 내역 확인서 생략 영수증 중에서 사무과 명의 영수증 일부가 확인이 됐습니다. 유사하게 수사과, 형사부 또는 경주지청이라고만 기재된 생략 영수증도 확인이 됐는데요. 검찰은 2017년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면서 현금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 내역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생략 영수증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사무과는 2018년 상반기 중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 가량의 특활비를 받았는데요. 확인되는 것만 모두 5차례 190만 원입니다. 1월 22일에 30만 원, 2월 1일 50만 원, 3월 8일 40만 원, 4월 16일 40만 원, 5월 1일 3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기간에 경주지청은 사무과 외에도 수사과, 형사부 등에도 날짜를 달리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을 했는데 수사와 상관없이 각과 부서의 운영비로 사용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안동지청은 그 우수공판부 경력금이라는 글이 쓰인 증빙 서류를 내놓았습니다. 2018년 1월 25일에 150만 원을 누구한테 알려지지 않은 누구한테 지급을 했는데요. 물론 영수증은 있습니다. 그 영수증에 우수공판부를 가리는 그런 경력금을 대검으로부터 받아서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알다시피 공판부는 기밀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공판부는 재판의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결국 기밀 수사와 관계없이 특활비가 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경북의 다른 검찰청에서는 이 특활비를 경조사 비용으로도 사용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 특활비 두고 얘기할 때 셀프 수령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이 말은 기관의 장, 즉 그 지검장이나 지청장이 스스로 집행을 해서 받아 쓴 돈이란 말인데 이게 여러 건 이자 확인됐다면서요? 네, 서부지청에서 가장 많은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 사이에 수령인 란에 당시 지청장의 이름이나 지청장이라고만 적힌 문서가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유관으로 식별이 가능한 사례만 19건, 합계 1,386만 원의 영수증 수령인의 지청장 이름이 적혔습니다. 이 기간 서부지청장은 이준엽 검사인데요. 같은 기간 서부지청이 사용한 전체 특활비 5,373만 원의 25.8%, 4분의 1을 지청장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청장을 포함해서 검사 3, 4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청에서는 지청장이 수사를 직접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상황이 많이 다른데요. 서부지청이 대구 경북에 있는 10개 검찰청 중에서는 대구지검 다음으로 많은 검사들이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검사 근무 인원을 보면 대구지검은 58명이고 서부지청은 29명입니다. 지청장이 직접 수사를 할 까닭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준엽 지청장은 2020년 2월부터 8월 사이 김천지청장으로 있습니다. 이때도 김천지청 특활비 가운데 기관장이 2건을 받아가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6월과 8월에 각각 40만 원씩 모두 합쳐서 80만 원을 이준엽 지검장이 받아갔는데요. 이준엽 지검장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특활비 수령자가 자기로 되어 있더라도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다며 당시 수소활동 관련자에게 나누어 지급했을 거다. 검사에게 매번 직접 수령증을 받지 않는다. 실무관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도 일일이 수령증을 작성하지 않고 간부나 자기가 합해서 서명하기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점검할 때 지난번 방송에서도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다 보면 연말에 특활비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에서는 이걸 두고 연말 돈잔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자, 네. 11월, 12월 특활비 집행이 몰린 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지난번에는 대구지검 한 사례만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 대구 경북 10개 검찰청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9개월치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어느 검찰청을 가리지 않고 연말에 많은 돈이 나가는 경향이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대구 경북 검찰청에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말에 기밀 수사가 몰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10개 검찰청의 월별 특활비 평균치를 좀 살펴보면요. 8개 검찰청이 12월과 11월에 특활비 집행량이 몰린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특히 대구지검, 포항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은 모두 12월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요. 대구지검과 포항, 김천지청은 11월이 그 다음으로 또 높아서 연말로 갈수록 특활비 집행 규모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사안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검찰청에서 특정한 시기에 명절이나 연말에 특활비를 많이 썼다면 아마 그때 기밀 수사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검찰청이 해마다 연말이나 명절에 특활비를 사용했다면 이건 기밀 수사가 아니라 떡값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검찰은 연말과 명절이 되면 왜
해마다 특활비 사용이 늘었는지 또 기밀 수사가 늘었는지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이태우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이 쭉 자료 수집하고 수사하다가 연말에는 기밀 수사를 모아서 이른바 벼락치기로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기밀 수사를 실제로 진행했다면 지금 이 기자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서 아마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사용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10개 검찰청의 69개월치 특활비를 살펴보면은 이 가운데 8개 검찰청이 11월과 12월에 특활비가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대구지검과 포항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치가 가장 높았고요. 대구지검과 포항, 김천지청은 11월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컴퓨터 그래픽은 대구, 경북 10개 검찰청의 특활비 사용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11월이 11.8%를 차지하고 12월은 16.5%입니다. 결국에 11월과 12월을 합치면 연말에 28%가 넘는 약 30%에 가까운 특활비를 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지검은 2017년 12월에 6,336만 원의 특활비를 쓰는데요. 이 가운데 36%를 27일과 29일 이틀 동안 씁니다. 특히 27일은 그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를 골고루 나누어 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2019년은 12월 동안 19일 동안 그 특활비를 씁니다. 이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휴일을 제외하면 일하는 근무일 거의 매일 특활비를 쓰고 기밀 수사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네. 지금 이 특활비로 말썽이 빚어지자 검찰이 그래도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고 실제로 이전과 다르지 않은 개선책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전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뭐 특별히 근본적으로 개선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로 안동지청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기자 그렇습니까? 네, 안동지청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특활비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 482장을 공개를 했는데 이 중에 64장은 월별로 작성된 특수활동비 집행 계획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2017년 9월에 검찰이 만든 특수활동비 집행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작성이 된 건데요. 2018년부터 작성된 예산서는 월간 적으면 61만 원, 많으면 359만 원을 필요 예상액으로 산출을 했고 예산서 기준으로 연간 소요 예상액은 2018년에 2,330만 원, 2019년 1,680만 원, 2020년 1,012만 원, 2021년 1,793만 원, 2022년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1년과 2022년은 1만 원 단위까지 예상과 집행이 일치를 하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많게는 1,000만 원이나 예산을 초과한 특활비가 집행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2018년에 1,602만 원, 2019년에 110만여 원, 그리고 2020년에 200만여 원이 더 초과돼서 지출됐습니다. 그 이상원 기자의 말처럼 예산서 기준보다 더 많은 돈을 쓴 셈인데요. 이에 대한 재정에 대한 예산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예산은 사전에 예산안을 세워놓고 돈을 쓰면서 더 쓰거나 덜 썼을 때는 추가 경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독자적인 예산안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추가 경정을 할 수 없고 자체 예산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예산서와 상관이 없는 추가적인 특활비가 있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특활비 명목에 추가 예산수가 있을 수 있지만
안동지청은 그런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예산서 작성 도입 목표가 집행 방법 개선으로 투명성을 확보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투명성 확보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취재한다고 두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되던 1.5도를 5년 이내에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기후위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구에는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한지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후 위기라고 요즘은 예, 얘기하기에도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기후가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이상한 기후가 나타나도 정말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기후 변동 자체, 전에 보지 못한 기후를 맞이하는 것 자체가 일상이 되는 게 뉴노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최근에 기후 목표 정상회의에서 유원 사무총장이 했다는 말 교수님도 잘 들어보셨죠? 예,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 예, 맞습니다. 지옥 문을 열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교수님 먼저 기후 위기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지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자연과학자가 아니라 이제 사회과학자니까요. 이제 제가 느끼는 느낌에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 용어는 지구 온난화였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데 이게 표현 자체가 너무 온난하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후가 막 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약간 온난하다 표현이 들어서 지금은 기후 위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엔 사무총장의 인류가 지옥에 가는 문을 열었다 이 표현은 바로 한 달 전에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사무총장께서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 대상으로 인류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이제 각성의 목소리를 내셨던 것 같고요. 불과 일주일 전인데요. 일주일 전엔 종교계에서 또 한 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황께서 권고를 발표하셨는데요.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조차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다라는 것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뭐 별 문제 없을 거야? 날씨 정도인데 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그렇지 않다. 아무리 부정하고 숨기고 은폐하려고 해도 이 기후변화는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인들이 세계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라는 권고, 가르침,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 종교계의 목소리를 이제 시민들이 좀 눈여겨 담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부 과학자들의 지적이고 다큐멘터리에서 가끔 보던 일들이 일상이 돼버리고 너무 최근에 여러 세계 곳곳에서 목격이 되고 체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은 그것 자체를 당장 변화시켜 보려는 일상적인 노력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고들이 계속 기후학자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체험하려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이고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다가와야 될 텐데 그 부분은 과학적인 얘기보다는 사실은 기후 정책적인 얘기, 정책의 변화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과학자이신 선생님을 모셨으니까 예. 교수님 모시고 과학적인 어떤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후 정책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는 이 협의체가 최근 6차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6차 보고서 주요 내용 어떤 거고 여기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이 기관부터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IPCC는 1988년에 유엔에서 일부 과학자들이 자꾸 지구가 뜨거워진다, 또 반대편에서 아니다, 다시 사이클이 되면 또 따뜻히 차가워질 거다 이런 얘기들 하니까 과학자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과학자들이 좀 합의를 해라라는 이제 유엔 산하기구로 만들어진 게 바로 IPCC라는 이제 권위 있는 조직입니다. 네. 이 조직은 사실 대구랑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현재 의장이
이제 계명대학교 교수이고 이제 한국인인 이회성 의장이 지금 맡아서 이 기구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88년부터 지금까지 설립된 지가 35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보고서는 딱 6차례 발간했습니다. 6차례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를 유엔과 세계 인류한테 던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는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 그건 확실한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인간의 영향인지 뭐 다른 뭐 그 지구학적 연인인지 모르겠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2차 보고서는 인간의 영향인 것 같다라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였고 3차, 4차부터는 인간에 의한 게 명확하다. 따라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6차 6번째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요. 여기에 핵심 메시지는 전 세계 각국들이 2050년 탄소 중립 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고요. 네. 한국 정부도 했고요. 근데 그게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2050년이면 30년 뒤죠. 아주 먼 미래 얘기로 하고 있는데 앞에 지옥의 문이 열렸고 이제 시민들이 종교인들이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2050년이 아니라 단기, 중기 측면에서 2040년을 목표로 좀 수립해라. 2040년이면 이제 좀 손에 잡히는 미래인 것 같아요. 대략 한 16년, 17년 정도니까 그럼 내가 있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기 때문에 그런 단기, 중기 목표들을 좀 수립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목표 세우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 지구적인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도시, 문화, 산업, 경제, 교육까지, 심지어 예술까지 인류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전환이 2040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바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6차 보고서의 핵심은 시급하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특정 영역이 아닌 전 영역에서 인류가 함께 노력을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기후 위기 대응을 하려면 학자들 중요하시죠. 연구하신 학자들 중요한데 학자들의 연구가 바탕이 되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강제할 수 있는 힘은 각국의 정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준비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과연 정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왔던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의 경우에 북한에서 보자면 우리 역대 정부가 기후 위기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시선에 따른 정책적인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주시죠.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말해도 이제는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한 4, 5년 정도 최근 이제 한국 선진국인 것 같다라고 이제 다들 느끼실 것 같으세요. 그만큼 앞서 나가 있는 어드밴스드된 국가이거든요. 기후변화 문제도 한국 뒤처지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왔습니다. 유엔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됐던 건 1992년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됐는데요. 그때 물론 한국도 가입을 했습니다. 92년입니다. 30년 전 얘기죠. 그럼 그동안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 되어 왔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뭘 해왔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2008년까지 한국은 하지 말자라는 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앞서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비용 부담이 되고요. 우리나라 현대, 삼성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하게 될 거고 좋지 않다. 그러면서 국제 흐름 봐가면서 눈치 보면서 최대한 늦게 참여하고 의무는 면제하고 이런 방향을 2008년까지 무려 한 15년 가까이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랬던 이제 한국 정부의 변화가 바로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 발생을 합니다. 취임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 성장이 앞으로 한국이 60년 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정책 기조를 확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실제 녹색 성장 기본법을 만들었고 탄소 배출권 시장 거래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열심히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들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요. 같은 정당 출신이셨죠.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기후변화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는 창조경제였고요. 대구에도 지금 흔적이 남아있죠. 창조경제센터가 남아있는데요. 창조경제라는 이름 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정권이 교체가 돼서 문재인 정부로 전환이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중에 하나는 에너지 전환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 국민들과 환경단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좀 열심히 하실 것 같다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사실은 2017년 출범한 이후부터 별로 노력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갑자기 이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되셨죠. 네,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 지점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교수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2020년 기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해외 유수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에 관한 선언들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통상까지도 연결되는 이런 압박들이 진행되자 참 마지못해서 따라 나선 측면이 있는데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2020년을 콕 집어서 분기점으로 지목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 2020년이 저희가 기점인 이유도 또 대구랑 또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마스크 썼던 얘기는 이제 거의 먼 아슬한 얘기처럼 기억을 하고 되는 것 같으세요. 이제 그때를 잠깐 좀 돌아가 보시면요. 2020년 초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라고 했고 그때 저도 느꼈던 거는 그냥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그런 게 또 생겼구나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천지 파동이 생기면서 대구가 이제 한국의 코로나의 핵심 지역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그 당시 우리는 우한처럼 봉쇄되는 거 아니 이런 걱정들을 하고 살았던 이제 옛날 기억으로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한국의 문제가 됐고요. 전 세계 문제가 되면서 2년 동안 거의 전 세계 경제가 이제 다운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내용이실 거세요. 그때 이제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카드가 한국판 뉴딜입니다. 자, 미국 제품인데요. 미국 정책 상품인데 뉴딜이라는 대공황을 극복했던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가장 자랑스러운 정책을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가 멈추고 시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서 경제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제 한국판 뉴딜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기후변화 등 별로 방향이 없다라는 비판들이 환경단체 심지어 연구자들 중에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판 뉴딜 돈을 쓸 때 어디에 쓸 것이냐 정부가 재정 지출할 건다. 그때 두 가지 꼭지를 잡게 됩니다. 하나는 디지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 환경 분야에 쓰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맘때 상황이에요. 이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쓰다 보니까 좋은 데 써야 되니까 환경 쪽에 쓰겠다라는 게 이제 갑자기 이제 우발적으로 좀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맥락이 국내 국제적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적으로는 이미 탄소 중립의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것들이 추세로 잡히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2020년 11월에 정권교체총에서 출범하게 되면서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선언하고 있었고요. 유럽은 이미 한 발 앞서서 뭐 새롭지도 않다. 그냥 그린 딜, 뉴자 빼버립니다. 그냥 이거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어서 그린 딜을 선언하고 있고 탄소 중립도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충격이 될 일이 또 그에 발생을 하는데요. 중국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중국이 2020년 9월에 탄소 중립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못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중국이 합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입지가 중국보다 뒤지면 안 되잖아요. 선진국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 사이에 한국도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2020년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이 총선을 앞두고 4월 총선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합니다. 연대실을 만들어서 단합해서 한국 정부를 바꾸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이때 이제 환경단체 출신의 국회의원 2명이 의회에 진출합니다. 양이원영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지금 원내대표인을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 이런 두 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300명 국회의원 중에 2분이 바뀐다고 해서 국회 바뀌진 않죠. 근데 한국의 국회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절대 정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기후변화 논의를 주도했던 분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국회 보면 매일 싸우는 얘기만 드실 텐데 기후변화 관련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2020년 10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300명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기후변화에 위헌적이면 안 된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선도해라라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그럼 국민을 대변하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기후변화 노력하십시오라고 결의를 하면요. 대통령이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바로 한 달 뒤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도 탄소 중립합니다. 바로 2020년에 이렇게 코로나와 국제적인 변화와 국내 정치 구도가 바뀌게 되면서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하시게 됐습니다. 네. 큰 틀에서 제가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다고 질문드릴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2020년이 왜 특별한 계기가 되었느냐였고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두 번째 또 질문을 짧게 드리고 아마 뒤에 질문에도 답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국회에서는 한 번도 안 싸웠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 가지고는 한 번도 안 싸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원자력 문제는 교수님 보시기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기후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지금 정권 교체가 됐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로 전환이 됐는데요. 바로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 방향이 바로 그 핵심 키워드가 이제 원자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정권 교체된 한 1년 반, 2년 차를 저희가 접어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전의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라는 게 이제 현 정부 입장입니다. 또 이것도 대구랑 관련이 있는데요. 작년 5월에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대구 오셨습니다. 대구 오셨던 이유는 바로 5월에 취임 직후였던 바로 5월에 세계 가스총회가 바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행사니까 대통령께서 축사를 하러 오셨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정부에서 했던 탄소 중립 한국은 이어갑니다. 계승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탄소 중립은 너무 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목표나 수단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걸 현실화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방향이시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 핵심 키워드가 이제 원자력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바로 한 달 전에 앞에 유엔 사무총장께서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그 총회 자리에 가셔가지고 연설하셨는데요. 이때 연설의 핵심 키워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무탄소 연합을 만들겠다. 탄소가 배출하지 않는 국제적 연대에 한국이 주도하겠다라는 선언을 그 유엔 총회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이제 거기 핵심 키워드도 이제 원자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참 이 원자력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적 선택이지 않습니까? 네.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이분이 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사실은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아닐까를 가지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많이 바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예, 윤석열 정부도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세계적 흐름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30년 동안 유엔에서 논의를 해왔고 한국의 앞에 그런 정책 기조, 이명박 정부부터 해왔던 노력들, 창조 경제, 에너지 전환, 지금의 정부까지. 그래서 이 흐름을 전혀 벗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걸 이제 현실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정말 현실화시킬 건지 정말 체계적으로 보고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요. 실제 정책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걸 얼마만큼 움직여내실지가 이제 남은 정권 기간의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걸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정부의 에너지가 뭐 물론 포함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활동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뭐 제 기준이지만 제 기준으로 판단드린다면 역대 정부에서 이제 가장 잘했던 대통령은 예상 밖에 굉장히 잘하셨던 이명박 대통령을 100점을 일단 기준으로 둔다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뒤늦게 깨달으셨고요. 정권 후반기 때 깨달으셨기 때문에 한 뭐 7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지막에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이제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감축 목표만 살짝 올리셨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파리 협정 이전에 잠깐 올리셨기 때문에 저는 뭐 한 4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현 정부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 정부는 아직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평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앞에 두 분 대통령을 비교를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분 다 정권 초반기에 아무 관심이 없으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열심히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과 마지막에도 이렇게 조용히만 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2년 차까지는 아직 별 크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남은 3년 동안 어떻게 하실까를 봐서 이 점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동을 한 것인 것 같다. 근데 급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 국가적으로도 급한 문제지만 이제 우리 지역적으로 봐도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 지방자치정부 우리 지역 대구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기후 위기 대응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 바탕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제가 한국은 92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한 17년 동안을 아무런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정책 기조였었거든요. 자, 그럼 대구로 돌아가면요. 지방정부의 경제성장주의는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 그 대선 때 보시게 되면 대선 공약에는 보면 대통령의 공약으로 환경 문제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환경 공약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다 일자리와 인구와 뭐 이런 도시계획 얘기들이 들어가 있지 환경 공약은 일단 지자체 공약에서는 작습니다. 그만적으로 지방에서는 좀 더 경제성장주의가 훨씬 더 강한 상태죠. 뭐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가 저는 92년부터 2008년까지, 2020년까지 중앙정부가 2008년까지 17년이었다면 대구는 28년 동안 무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대구가 아무것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소소하게 의미 있는 성과들은 거뒀습니다.
2015년에 대구에서 지역에너지 계획이라는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시민들과 함께 세웁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하고 탄소를 줄일 것인가라는 것들 시민들과 논의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게 2016년에 정부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행정 계획을 세우다니 굉장히 모범 사례다라고 박근혜 정부 때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 때는 대구를 모범 사례로 다른 16개 시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시민 참여로 계획을 수립해라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그럼 대구는 이미 했죠. 대구는 이미 앞서 나갔기 때문에 다른 지역 시민 참여할 때 대구는 당시 권영진 시장님의 정책 테이블이었던 시민 원탁회의가 있기 때문에 결합해보자.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과 결합해서 탄소 중립 논의를 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과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게 대구의 기후변화 정책을 크게 바꿀 만한 큰 틀의 변화는 아니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2020년에 이제 갑자기 큰 변화가 또 대구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은 아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던 건 이제 중앙정부였고요. 2020년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탄소 중립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니까 환경부 요청으로 지방 정부들과 함께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결성하자는 제안이 옵니다. 그때 이제 그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을 권영진 시장님이 맡고 계셨어요. 그래서 권영진 시장님도 별로 관심이 없이 재임까지 하신 상태였는데 이때 환경부 요청을 받으면서 시도지사가 나서야 되는구나. 본인이 회장을 하고 계시면서 탄소 중립을 대구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열심히 대구도 탄소 중립 노력을 2020년부터 뒤늦게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이후에는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예, 2020년 후에는 열심히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 대구에 대한 평가는 이제 중앙정부 2개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탄소 중립 열심히 하는 환경부도 당연히 같이 요청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자체 가운데 탄소 중립 굉장히 열심히 선언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 대구를 언급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의지가 있었던 곳으로 대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이 나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 노력들이 평가를 받았다는 거는 참 기쁜 일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시니까요. 그럼 전임이었던 권영진 시장과 홍준표 시장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정책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 전임 권영진 시장님과 홍준표 시장님의 평가도 저는 한국 중앙정부랑 비교하면 이제 거의 이제 유사하게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에너지 전환만 하지 탄소 중립에 대한 견해가 없다, 철학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임기 말에 2020년에 갑자기 이제 바뀌셨죠. 권영진 시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임까지 하셨는데 기후변화에 특별한 관심은 없으셨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탄소 중립 실천 연대를 맡으시게 되면서부터 이제 급하게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권영진 시장님 두 분 다 임기 거의 마지막에 1, 2년 남은 상황에서 추진하니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실제 정책이 힘을 받을 수가 없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에 2008년에 저탄소 녹색 성장을 제시하시니까 힘있게 국정이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임기 말에 레임덕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은 실제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현직 대통령하고 저는 같은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님도 이제 정치 배경도 같으시죠. 두 분 다 검찰총장 출신이시고요. 두 군데를 이제 대한민국과 대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두 분 다 기후변화 부정은 하고 계시진 않고요. 그래서 임기를 취임하신 지 이제 2년 차 정도 되고 계시는데요. 두 분 다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네. 미온적인 태도라고 보입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시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난해 12월에 야심찬 계획은 발표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13조 투자해서 들여가지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0으로 만들겠다라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곳에서 이런 야심찬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데 2050년입니다. 아까 잠깐 짧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2050년 너무 멀다. 2050년 전에 조금 전 세계적으로도 2040년 정도에 당겨서 실행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들 내놓아야 된다. 그리고 실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대구도 역시 이제 크게 2050년으로 뒤로 가 있는데요. 2050 탄소 중립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구시의 2050 탄소 중립 전략은 이미 권영진 시장님 때 선언이 됐기 때문에 2021년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님이 교체가 되고 나서 이번에도 이제 지난 12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세부 내용은 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국가계획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들까지 세부 시책들까지 예산과 조직과 인력과 그다음 타임라인까지 좀 나와 있는 편인데요. 지금 대구시 공개된 내용들은 뭐 한 10페이지 정도 남짓 정도에서 세부 내용까지 전부 다 확인해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큰 틀에서만 좀 보자면 권현진 시장님 때 발표가 됐던 2021년 발표됐던 탄소 중립과 지금의 발표된 홍준표 시장님 때 발표된 탄소 중립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저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냈던 방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좀 미온적이긴 한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전 정부에서 했던 탄소 중립 계획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것들은 좀 방향을 제시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대구는 아직 그 권영진 시장님 것들 그냥 그대로 승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홍준표 시장님 표의 탄소 중립이 어떻게 될 건지 저는 실천 가능한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추가됐고 진행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뭐 대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이 기후 위기 탄소 중립 관련해서 대응 방안은 점수가 좀 더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앞에 이제 뭐 행안부나 국토부나 다른 기관에서도 대구시의 그 탄소 중립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전임 시장님에 대한 평가고요.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홍준표 시장님 의지가 강한지도 아직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들이 의지 표명을 합니다. 한국도 탄소 중립 선언했고요. 심지어 중국도 했고 인도도 돼 있고요. 유럽도 돼 있습니다. 시간은 좀 틀리긴 하지만요. 가장 큰 문제점은 IPC가 지적한 것처럼 선언만 돼 있고 실행할 실행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실천시키는 거냐. 대구도 네. 마찬가지로 권 시장님 때 선언은 돼 있는데 홍준표 시장님은 아직 의직도 확인이 안 되고 네.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대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구체적이고 시급하게 대응해야 될 내용 혹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탄소 배출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대구는 이제 흔히 소비도시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이 소비도시라는 표현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울산 같은 산업 제조업 도시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250만이 소비하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소비도시라는 표현을 흔히 쓰는데요.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뭐 환경,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이제 소비적인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시라는 곳이 좁은 면적이 250만 명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만한 자원과 에너지와 물자들을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대구라는 좁은 공간에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 것이냐, 소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일차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필요한 전기나 뭐 석유나 석탄이나 에너지원들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것이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들을수록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소비를 줄여야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저 역시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시정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끔찍끔찍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철렁철렁하시고요. 네. 소비를 줄이자고 지금 아주 힘든 예, 정책적인 딜레마인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그래도 이게 가지 않을 수 없고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끝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포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정책적인 내용들이 결정되고 집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 끝으로 듣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이나 대구나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도 이제 국제사회의 영향들을 좀 많이 받았고요. 뭐 미국의 그린 뉴딜이나 뭐 유럽의 탄소 중립이나 중국의 영향들을 받고 이제 한국이 결정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대구 자체적인 논의가 아니라 환경부 요청에 의해서 탄소 중립한다, 중앙정부의 흐름이 가는구나라고 선도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탄소 중립은 앞에 고민하신 것처럼 이제 놀라신 것처럼 대구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구조 전환부터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시민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고민하고 시민들이 논의하고 시와 시민들이 같이 협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구조, 이 내부적인 구조부터 저는 출발하지 않나 싶은데요. 대구는 저는 그와 관련된 아주 좋은 토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는 전 세계의 문제고요. 또 대한민국의 문제고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대구가 탄소 중립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기반은 다른 지역이 서울이, 대전이, 대구가, 런던이, 파리가 못 따라올 수 있는 기반 중에 하나가 대구는 이미 30년 동안 나무 심기 사업으로 유명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95년에 문희갑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부터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계속해왔고요. 그 뒤로 시장님이 여러 번 교체가 됐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구는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해서 이거는 어떤 도시도 못 따라오는 나무 심는 거 가장 열심히 했던 도시는 대구라는 거 이제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무는 탄소를 저장하는 공간이죠.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흡수해서 땅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들이거든요. 대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로 다른 도시 못 따라오는 30년의 내공이 있고요. 그러면 대구 탄소 중립 습도시로 가려면 과연 뭘 해야 될 것이냐. 앞에 걱정되는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줄이고 탄소를 줄일 것인가. 당장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자동차를 안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으세요. 30년 동안 대구는 자동차로 너무너무 편리하게 휘발유 조금만 쓰면은 도어 투 도어로 집에서부터 직장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도 느낄 정도입니다. 신천 동로, 외곽순환도로, 앞산도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거든요. 이 구조를 바꾸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물론 어려우실 거예요. 겁이 날 거고요. 덜컥. 당장 내일부터 차 가지고 말고 출근하라 그러면 과연 지하철은 탈 수 있나? 버스 노선을 몇 개 갈아타야 되나 걱정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시민들의 걱정부터 좀 바꿔 나가야 되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은 신천 동로라고 이제 신천대로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신천 동로를 일요일 날에는 자동차가 못 다니게 차단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서 걷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기 있는 집들은 유모차 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산책을 할 거고요. 그다음 예술인들은 거기서 퍼포먼스를 하고 뭐 버스킹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조금씩 신천 동로 여기는 차 다니는 곳, 출퇴근에 막히는 곳인데 일요일은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일요일 정도 되면 차가 아니라 도시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아까 그런 걱정들이 바뀌면서 이게 더 좋구나, 더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 조금씩 시정들이 바뀌어 나가고 시장님도 움직여지고 공무원들도 계획들을 도시 자동차 중심의 계획에서 걷는 도시를 바꿔 나가지 않을까. 저는 홍 시장님께는 바로 이제 그 부분 예산 안 들이고 경제적 타격 없으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 신천동로의 걷기 사업, 주말 걷기 사업부터 좀 해보십사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기후 위기 상황에서 우리 대구에 필요한 에너지 정책 전환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좋은 제안을 포함해서 여러 말씀 주셨습니다. 경북대 행정학과 진상현 교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결과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인지 부조화란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반대되는 믿음, 생각, 가치 등을 동시에 지닐 때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개인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편한 경험 등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 등이 서로 모순되어 양립될 수 없다고 느끼는 불균형 상태가 되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켜 조화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흔히 이를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지 부조화를 겪을 때 흔히 공격적 합리화, 퇴행, 고착, 체념과 같은 증세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의 고전적인 설명은 이솝의 여우와 포도라는 우화입니다.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포도를 보고 이를 먹고 싶어하는 여우가 그것에 닿을 수 없다고 생각하자 포도가 아직 덜 익었거나 실 것이라며 먹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우 기초단체장 선거일 뿐이다 라는 생각은 받아든 성적표가 말하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인지 부조화 상태의 수험생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